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주 금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준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가 무척 많습니다. 제일 먼저 수능 발언,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수정하고 대통령실에 또 수정하고 근데 담당 국장은 경질되고. 정리를 좀 해주시죠.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나 혹은 뭐 이 다른 회의 자리 이런 데서도 대통령이 준비된 어떤 원고나 혹은 그날의 이제 협의 내용들, 뭐 토론 주제들 이런 거와 관계없이 돌발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용산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나왔었던 교육부의 교육계획 관련된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수능 시험의 출제 경향,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교육계는 물론이고 이제 학생들,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건데 어제 교육계획 관련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보고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했다는 지시 내용을 이주호 부총리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수능의 경우에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대통령이 말했다라고 이제 교육부총리가 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몇 시간 뒤에 대통령실에서 별도로 수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보도자료를 따로 이제 배포를 하면서 발언 내용을 좀 수정을 한 건데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죠.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된다.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하는 거는 맞기 어렵지만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학 등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다루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능 시험 쉽게 내라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이야기가 퍼지다 보니까 이걸 대통령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해명하고 나선 셈이죠. 김은혜 홍보수석도 얘기한 게 윤 대통령이 이제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얘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쉬운 수능을 주문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는 교육부의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전해진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이 올 초부터 이 수능 난이도 관련된 지시를 꾸준히 해왔는데 지난 6월에 얼마 전에 치러졌던 수능 모의평가에서도 문제가 쉽게 출제되지 않으면서 질책성 인사를 했다. 그러니까 수능 모의평가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는 바람에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걸로 간주해서 국장이 잘린 그런 셈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몇 달간 지시하고 장관도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버티고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는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권 카르텔. 네. 이권 카르텔. 네. 수능 그 육모하고 구모라고 하거든요. 네. 저도 한 3, 4년 전에 고3 학부모였기 때문에 육모, 구모. 근데 육모 결과 아직도 안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이권 카르텔, 육모가 조금 어렵게 나왔다. 그럼 그게 이권 카르텔입니까? 법률가로서 이러한 논리적 전개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호 변호사님. 근데 사실적인 문제로 연초에 교육에 경쟁을 붙인다고 했을 때 사교육 업체 주가에 영향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권 카르텔이 이제 실질적인 커넥션이 있고 없고는 수사를 해야겠죠. 필요하면 수사를 해야겠죠. 감사부터 한대요. 네. 이 정부는 감사해서 네. 고소고발하는 게 패턴이잖아요. 감사한답니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연초부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그 교과서 기반으로 출제해야 한다 얘기를 계속 거듭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일관성 있게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지금 그 정부 당국이 꼭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약간 조금 새로운 법제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정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진영이 모두
추천돼서 포함된 국가교육위원회 틀 안에서 향후 변화되는 교육 정책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예전처럼 대통령이 뭐 특별히 이렇게까지 개입한 적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수능 출제 어떤 그 농도나 이런 뭐 난이도까지 얘기한 기억이 글쎄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상황에서 대통령 교육부 총리 라인에서 이 부분을 결정할 문제냐라는 것부터 저는 좀 이것이 과연 진정한 법치주의냐. 법치주의라면 국가교육위원회 논의 의제로 다루고 그걸 통해서 연착륙시키는 게 맞지 바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일선 현장 수험가에 굉장한 혼란을 주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담당 국장이 그 경질된 이유가 말하자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교과서 외 지문을 낸 것. 네. 육모에서. 네. 그런데요. 정말 현실을 모르는 게 국어 교과서가 지금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가 몇 종인 줄 아세요? 18종입니다. 18종이기 때문에 특정 교과서에서 지문을 내면은요. 특정 교과서 밀어주기가 됩니다. 네. 따라서 비문학 지문 특히 또 문학 지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거는 교과서 외에서 나오고 지난 40년간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네. 제가 심지어는 학력고사 볼 때도 그랬어요. 네.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 그리고 이건 이제 교육 전문가들도 오늘 많이 지적을 한 건데 사실 이제 수학 능력 시험, 그러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거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대학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학습 능력이 있느냐를 이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이냐 아니냐보다는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한 결과로 추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단순하게 등치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지칭을 하려면 훨씬 좀 엄밀한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현장 같은 경우에 뭐 저도 이제 교육행정을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거는 소위 이제 교피하라 그래가지고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이 사립 뭐 대학이라든지 네. 혹은 뭐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일종의 로비스트처럼 뭐 부총장으로 영입이 되는 케이스들. 그거 많았죠. 그런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이권 카르텔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수능 시험이나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가지고 이게 이제 사교육기관하고의 이권 카르텔이다. 이건 저는 이번 발언에서 처음 본 건데 그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더 근거 자료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냥 던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발언은. 이권 카르텔이라는 그 키워드를 갖고 나온 이유가 대통령의 발언은 틀리지 않았다. 무오류를 인정하기 위해서 없는 적을 또 상정한 거 아니냐. 없는 때려잡아야 될 대상. 또 상정한 거 아니냐. 아니 논리적으로 육모 시험 어려운 거랑 이권 카르텔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저는 아무리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선회를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제가 목동에서 그 입시학원을 오랫동안 운영했던 분한테 이걸 좀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그쪽 그 학부모 분위기가 어떠냐. 학부모 분위기 카페 학부모들 고3 또 재수생들 학부모 카페에 들어가서 쭉 봤는데 한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실험 좀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고 울어요.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리고 분석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킬러 컨텐츠 문제가 안 나오면 그러면 실수를 줄이는 사람이 그 승자가 된다. 그럼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오히려 학원에 가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이 쉬워지면 학원에를 안 갈 거다라고 하는 게 그 입시학원 현장에서는 사교육 현장에서는 야 오히려 더 넓어진다. 네. 오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오히려 굉장히 어려우면 그거를 풀 수 있는 소수의 층들만 가서 학원에 의존하게 되는데 물수능이 된다 흔히 이러면은 오히려 학원 가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목동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게 참 그 교육에서의 그 어떤 경쟁의 압력이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많이 결정하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은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되고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이나 입시 정책을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 볼멘 소리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공포에 기반한 학원가의 마케팅은 물수능이든 불수능이든 어쨌든 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체념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지만 대신에 정책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예. 그런 부분을 예전부터 그래서 몇 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올해는 바뀔 수 없는 거고. 근데 아마 이제 학부모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당장에 뭔가 바뀌어도 되고 바뀔 수 있고 이런 생각을 좀 깊게 숙고하지 못하고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대통령께서 깊은 고뇌와 고민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권 카르텔 박살내고 수능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5개월만 참으셨어야 돼요. 최소한. 그렇죠. 이번 수능이 끝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지시를 하셨어야 됩니다. 지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서 그렇죠. 5개월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수능 5달 남았는데 말하자면 이번 입시 방침이라는 거는 이미 3년 전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학교 현장이나 다 이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준비를 해온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통령 업무 보고 한 방에 갑자기 뒤집게 되면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전략을 바꾸느냐 이제 이런 어떤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지난해에 기억하실 텐데 이 소위 만 5세 입학 논란 때 결국 교육부 장관이 사퇴를 하는 일로까지 번졌었던 이 섣부른 교육 정책의 혼선이 얼마나 이제 국민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목격했었는데 또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정부가 제일 내세우는 3대 개혁 중에 하나가 교육 개혁인데 교육 개혁에 관한 블루프린트나 뭐가 없다고 하니까 예. 노동 개혁과 같은 방식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 분야에 적폐가 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뭔가 그런 방식의 어떤 포인트를 주는 그런 형태들로 좀 사고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지 마시고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교육위원회를 국가교육위원회를 정상화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역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블루프린트를 마련하는데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간다든지 이래야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오늘 대책이 뭐냐 경지로 대책. 그 한국교육평가원을 감사하겠답니다. 네. 그 육모 그 출제한 교육평가원 감사하겠다. 네. 곧 압수수색할 기세예요. 네. 이렇게 되니까 소위 교과서 외 지문을 육모 6월 모의고사에 냈던 것을 가지고 교육평가원 감사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 목동에서 오랫동안 입시학원 하셨던 분이 뭐라고 말씀을 평가를 하시느냐.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넣었다가 요리를 모르는 음식점 주인이 주방장을 해고한 격이다. 김준우 변호사의 말씀대로 하면 이제 노동개혁은 건폭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되는 네. 거고 교육개혁이라는 거는 이권 카르텔로 요약이 돼버리는 셈이라서 그러니까 이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나 정부가 얼만큼 지금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게 학부모들의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었습니다. 킬러 콘텐츠가 없으면 이제 등급 변별이 안 돼서 수능 정시 100%로 하는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킬러 콘텐츠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사교육 없이는 풀기 어려운 경우가 됐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까지 저희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해 관계자들은 신뢰 예측 가능성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그럼요. 부분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킬러 콘텐츠에 대한 비판 대신에 그러니까 학종을 어느 비율로 할 것이냐 결국은 혹은 교과를 어느 비율로 할 것이냐 정시를 비율 결국은 이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각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 분야를 모자이크처럼 잘 예쁘게 구성하는 게 현재 교육 정책이 어떤 불가피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단일하게 딱 떨어지는 솔루션이 나오기가 어려운 쟁점이라는 자체를 좀 인지하는 태도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133님 어디 무서워서 문제 제대로 내겠습니까? 예를 들어 10번 문제 왜 이래 경질시켜 이럴까 봐. 이게 경질시켜가 이제 진행시켜랑 비슷한 건가요? 지금? 좋아 빠르게 경질시켜. 오늘 제가 이제 취재했었던 입시 관련된 전문가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김준우 변호사 말씀의 연장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도저히 사교육을 거치지 않고서는 풀기가 어려운 수준의 굉장히 어려운 문항들이 각 이 항목마다 한두 개씩 꼭 들어간다는 거죠. 번호도 있어요 수학 문제에는. 맞습니다. 변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억지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건데 그 배경이 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 수능의 출제 범위가 계속 줄어들었던 거.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과목 수도 줄어들었던 거를 전문가들은 꼽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예 수능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어떤 대전략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너무 좀 세밀하고 디테일한 쪽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 과목을 수능을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너무 많다. 학업 부담을 줄여주자. 그래서 과목 수를 줄였더니 이제 그걸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다시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뭘 해도 풍선 효과 같은 것들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환상적인 누가 나타나서 백마탄 왕자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불가능해요. 플랜을 기대하진 않는다는 거. 그러다 네. 보니까 김진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합의제 기구가 필요한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대통령께서 합의제 기구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저의 잠정적 결론, 귀납적 결론입니다. 네. 합의제 기구, 선관위, 방통위, 국민권익위원회, 심지어는 감사위원회까지 합의제 기구에 대해서 이거는 행정의 기본 원칙이 아니지 않나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합의제 기구에 대해서는 진짜 좀 불신하고 불신하시는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귀납적으로 그게 느껴져요. 네. 예. 자, 황보승희 의원 연일 뭐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는 어제까지랑도 또 양상이 좀 다른 건데요. 오늘 이제 한국일보가 황보승희 국민의 의원과 경제 공동체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 씨하고 통화를 했었던 내용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부동산 개발업체 A 씨 경제적 공동체 사실혼 관계에 그렇죠. 있는 분이고 이혼 소송이 있기 네. 전까지는 법률상으로 상간남이라고 합니다. 예. 관련 내용을 이제 한국일보에서 직접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왜 논란이 되냐면 이게 단순히 황보승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넘어서서 부산 정치권 내지는 국민의힘의 내부의 이 문제로까지 좀 커지는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A 씨라는 사람이 통화하는 내내 한국일보 기자한테 자신의 그 정치권 인맥을 과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의 부총장,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는 박성민 의원이랑 굉장히 본인이 친하다. 소위 김가람 최고위원을 픽했다는 바로 그분이죠. 그렇습니다. 박성민. 신윤핵관으로 지금 꼽히고 예. 있는. 그리고 뭐 정동만 의원, 하태경 의원, 조경태 의원, 강민국 의원, 하영재 의원 등등 실명으로 부산 국회의원들을 거론을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뭐 물론 이제 언급된 의원들은 다 뭐 문자 몇 번 주고받은 사이다. 당 주류하고 접촉하려고 나를 이제 거쳐간 거다. 뭐 황보승희 의원하고 같이 그냥 저녁 먹고 차 마시고 이런 사이다라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어쨌든 이 친분 관계를 강조를 하고 있고 지난 5월 말에는 국회에 직접 찾아와서 박성민 의원의 주선으로 국민의힘 당 지도부들하고 인사를 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박성민 의원한테 이제 한국일보에서 문의를 했는데 황보 의원하고 친한 거는 뭐 동료 의원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A 씨하고 친분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당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면서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주장대로라면 국민의힘 대표,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당대표, 비서실장, 수석더비원님까지 이 소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수사 대상인 사람이 만났다라고 하는 건데 더 문제는 이 사람이 내년 총선에 부산 지역에서 출마할 거고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스스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이게 사실이라면 총선 1년도 안 남긴 상황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인을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친분을 나눴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기현 대표 측이나 혹은 뭐 이철규 사무총장 쪽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일보가 이제 그 A 씨와 통화를 이제 2시간 넘게 이제 했다는 것인데 네네. 흥미로운 것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 황보승희 의원 지역구에 검사 출신이 공천 받으려고 해서 나오는 내부 작전이다. 그렇죠. 라는 취지로 이 A 씨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끝없는 폭로전에 배후에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워낙 뭐 이걸 그대로 수용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황보승희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사회적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출신 정치인이 이 지역구를 노리는 게 이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네. 오비락일 수도 있겠죠. 네. 황보 의원은 자신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은 전 남편 즉 A 씨가 아니라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이다. 이분은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네. 2021년인가요? 네. 22년인가요? 뭐 이혼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경제적 공동체라서 A 씨로부터 돈 받은 거는 말하자면 부부지간에 돈 서로 주고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네. 경제적 공동체 관계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다만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소위 여의도의 이 필터를 거치게 되면 결국 부산의 여권 정치권의 일종의 삽바 싸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멀리 보면은 이용호 의원이 제기했었던 소위 오인회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오인회 때도 거론됐던 이름이 박성민 의원인데
이 박성민 의원이 최근 부각된 신윤회관이다. 그래서 예. 구주류하고 신주류의 갈등 양상이 여기에 배후로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황보 의원과의 관계에서 이름이 언급됐던 조경태 의원 잠시 후 3부에서 만나볼 텐데요. 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김준호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그 아까 마지막에 네. 소위 부산 지역에서의 권력 삿바싸움. 삿바싸움, 신윤회관과 구윤회관의 삿바싸움. 이런 해석이 있다. 아, 네. 신윤회관은 박성민 의원, 그렇습니다. 구윤회관, 부산에 있는 구윤회관은 장제원 의원 아닙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은 걸로.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우리 그 장성철 소장도 마이크 꺼져 있을 때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여기 와서 확인이 되니까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도 방송가 다니면서 보수 패널 분들 만나고 보면 네. 박민식 장관도 실세라 그러고 권성동 의원도 실세라 그러고 장제원은 다 실세래요. 네. 그러면 다 실세는 맞는 것 같은데 2인자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 공천 작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그 2인자 다툼의 헤게모니가 좀 분쟁이랄까? 그런 것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좀 그러니까 지배적인 사실 해석인 것 같습니다. 당의 공식적 체계로 보자면 이철규 사무총장, 그다음에 박성민 기획부총장. 기획부총장. 죄송합니다. 박성민 기획부총장. 요 두 분이 공식적으로 공천 작업에 관여할 수 있고 공천을 주도할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세를 자처하는 윤핵관들이 계시다. 네. 그 삿바 싸움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권익위원장 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6월 27일 날 임기가 끝나는데 네. 그 후임으로 검찰 출신 김홍일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인사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검사가 맡을 수 없는 직책은 어디까지인가를 이제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오늘은 국민권익위원장 후임으로 특수통 출신의 그리고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 당시에 거기서 일했던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차기 권익위원장 후보군이 한 2배 내지 3배수로 좁혀져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김 전 부산고검장이 가장 좀 유력한 상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동관 특보가 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방통위원장 차기 후보군으로 또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만능이세요. 방통위도 갔다가 국민권익위원회도 갔다가.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사실 권익위, 그러니까 방통위를 안 가고 권익위를 간다고 해서 그 논란이 사그라들 것이냐, 그건 조금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지난 대선 때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대응하는 일을 이제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워낙에 이제 검찰 내에서는 강력통 혹은 특수통으로 이제 오래 불려왔는데 200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BBK 수사를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다스가 이명박 후보 소유라고 인정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아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아, 그때 이게 이제 곰탕 조사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가가지고 그런데 곰탕 한 그릇 먹고 왔다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인가요? 누군가 하여튼간에 조사받으러 가서 곰탕 한 그릇 먹고 왔다라는 곰탕 조사. 이 BBK 관련 수사는 이제 나중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 다 이제 뒤집히게 됩니다만 예, 어쨌든 그랬습니다.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승승장구해서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때는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발탁이 됐었고요.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총괄했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중수 2과장으로 함께 일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인연들 때문에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도 주요 요직마다 이제 함해평에 올랐는데 방통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권익위원장의 검사가 가게 되면 몇 명째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후 죽순이 아니라 우후 죽검이다. 자리만 생기면 검사 갖다 앉히기가 바쁘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재풀을 너무 좁게 쓴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좀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국민권익위원장에 검찰 출신 갈 수도 있죠. 무조건 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뭐 전체 그림 속에서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정승윤
부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부산대 교수 출신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검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럼 부위원장을 검사 출신 안 쳤으면 저는 이제 위원장은 검사 출신 아닌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경륜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권익위로 하는 게 권익위 조직에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검사 출신을 임명하면 그건 검찰 이중대로 만들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서 제가 인사수석실에 있거나 비서실에 있다면 절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의견을 당연히 드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러한 하마평의 진실이라면 과연 그게 국민적인 공감대나 수용성이 높을까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워낙 요직들에 많이 가 있는데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제 최초로 검사 출신으로 이복현 원장이 지금 1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도 조상준 변호사가 이제 맡았었고 지금은 아닙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민주평통 사무처장에도 석동현 변호사가 가 있고 검찰 출신이고요. 심지어 국민연금 기금위원회의 전문위원도 한석훈 변호사 검사 출신입니다. 이렇게 가 있어서 좀 검찰 편중 좀 심하다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아, 예. MB 꼬리곰탕 먹은 거는 요분 때가 아니라 2008년 정호영 특검 때네요. 자,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김준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